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11강 분계 2강이 되겠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4월 30일 영업부에서는 법정단체인 무역협회에 일반 회비로 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 내용은 무역협회비를 납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역협회비 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이 되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게 협회비죠. 각종 협회비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협회비는 세금과 공과 얼마? 50만원.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죠. 50만원. 별 문제가 없고요. 다음, 이때 이 세금과 공과는 영업부입니다. 영업부니까 800번대가 되겠죠. 800번대. 항상 우리가 전산회계 1급 이상부터는 제조 공장인지 영업부인지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되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다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협회비, 각종 협회비와 세금, 가산세, 범칙금, 연체료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이 연체료 있죠. 조금 늦게 납부하면서 되는 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뭐 잡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칙입니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서 있죠. 기준에 맞춰줄 때는 혹시 애매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럴 때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번 9월 10일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자, 이 확정급여형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두 글자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어떤 게 들어옵니까? 급여입니다. 급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말과 계정과목에는 급여가 몇 번 논다더라? 한 번. 지금은 급여가 나왔습니다. 계정과목에는 급여가 나오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퇴직이라 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습니다. 그거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가입하고 8월 본 퇴직연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 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이 내용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납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1000만원 들리시는 분 없죠? 자,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이 있고요.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말과 계정과목에는 급여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이 돼야 된다? 우리 문제에 확정급여가 나왔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금액은 1000만원이며 보통예금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입니다. 자, 확정급여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및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 책임은 사업주가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고요. 확정기여형은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더라? 근로자 본인이 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는 대신에 정해진 퇴직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작게 받을 수도 있는 좀 가변적입니다. 대신에 더 안정적으로 잘만 운영한다면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이 훨씬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죠. 역도 성립합니다.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14번 10월 10일 당사는 제조공장이네요.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확정기여형,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급여란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정과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퇴직급여가 되어야 됩니다. 퇴직금 플러스가 되니까 퇴직급여, 급여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월분 퇴직연금 8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네요. 이 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납부한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8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네요. 보통예금은 별 문제 없습니다. 확정기여형이니까 급여란 글자가 없죠. 그래서 계정과목엔 무엇이 나와야 된다? 급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니까 퇴직급여가 되겠죠. 퇴직급여 얼마? 850만원인데요. 제조 공장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확정기여형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 우리 기본 강좌 하면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했다고 아는 내용은 또 아니죠.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용자가 납부할 부담금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진다? 근로자가 지는 것입니다. 왜 근로자가 지는가 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확정기여형인 경우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며 13번, 14번 문제 둘 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문제를 잘 보시면 항상 포인트는 어디 맞춘다? 급여에 맞추셔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이며 여러분 시험 치실 때 자주 출제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며 제가 표시도 해주었습니다. 빨간색으로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샷 동길 추천 예상 문제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15번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에 대하여 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월분 퇴직연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네요. 똑같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네요. 보통예금 1000만원 나간 거 별 문제 없습니다. 확정급여형이니까 계정과목에는 급여가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16번 7월 10일입니다.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이네요. 그러면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확정급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임을 알 수가 있죠. 6월분 퇴직연금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줬네요. 보통예금 500만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비슷한 문제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확정기여형은 급여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계정과목에 급여가 나와야 됩니다.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은 말에 급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에는 급여라는 글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생산직 직원 생산직 500번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현정씨로부터 퇴직금 1200만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132만원을 원천 징수한 후 차인 직업액을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 직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2000만원이다. 자, 이 내용은 우리 회사가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랍니다. 자, 2000만원 있네요. 얼마 꺼내줬습니까? 1200만원. 그러니까 넉넉한 경우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넉넉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는 만큼은 퇴직급여, 아예 없을 때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지금은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습니까? 2천만원. 꺼내 써야 되는 퇴직금은 얼마? 1200만원. 넉넉하네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1200만원. 그리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대물,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만원 된다는 거. 왜?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줘야 되는 돈은 1200만원인데 가지고 있는 게 2000만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 생산직 직원 퇴직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원천징수 나왔습니다. 원천징수 넣으면 무엇 아니면 무엇이다?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입니다. 지금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예수금, 그리고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선납세금. 물론 선납세금 계정과목은 자산입니다. 지금은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는 무엇이 되겠다? 예수금이 되겠죠. 132만원을 차감하고 그리고 1068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먼저 이 1200만원은 뭐 넉넉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보통예금으로 나갔죠. 보통예금 1068만원. 그리고 132만원 원천징수 했습니다.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니까 예수금이 되겠네요. 팀 짜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죠.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모든 문제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넉넉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일부 있을 때는 있는 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는 만큼은 퇴직급여, 아예 없을 때는 퇴직급여로 한다는 거. 즉 대손 충당금 처리 방법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처리하는 방법은 100%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27일 주 거봉에 대한 받으럼 1700만원이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 5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추심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이 내용은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 차감하고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으럼 1700만원이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 5만원을 차감하고 169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계정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받으럼은 받으럼입니다. 별 문제 없고. 다음 1695만원 보통예금 받았습니다. 보통예금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이 추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뭐 문제도 추심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주어졌죠? 친절합니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 5만원이 되겠습니다. 팀 짜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겠네요. 사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받으러 누구한테 받을 어미였습니까? 거봉. 그렇죠.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심 수수료네요. 추심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가 추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게 되면 송금 수수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원, 20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듯이 이 받을 어음을 은행에 만기가 되면 제시하면 돈을 줍니다. 그게 따른 수수료. 내가 돈을 직접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 직원이 계산을 해서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추심 수수료. 쉽게 말해서 돈 받아주는 대가로 주는 수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림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어음이 나오고요. 어음이 나왔습니다. 이야기 나오고 수수료가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주는 경우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지금은 만기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문제 만기 전에 또는 할인, 플러스 할인입니다. 또는 할인료 또는 매각이란 용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이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으면서 18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8월 9일 거래처 송강으로부터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이네요. 받을 어음이 되겠죠. 왜? 제품 팔고 남이 발행했으니까 받을 어음. 1000만원을 거래은행인 KH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3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이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이 문제에서는 이 할인료 35만원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에 만기 전에란 말이 나오든지, 또는 할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할인 나왔죠. 또는 할인료, 지금 할인료도 나왔죠. 그리고 매각도 나왔네요. 그러면 이때 이 할인료는 무엇으로 처리한다더라? 이 35만원은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받을 어음을 매각한 겁니다. 팔았단 말입니다. 어디에? KH은행에 팔고 할인료 35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돈 받은 내용입니다. 받을 어음 1000만원짜리를 은행에 매각하고 할인료 35만원을 빼고 96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받을 어음은 10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됐고요. 보통예금 965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할인료입니다. 이 할인료는 무엇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5만원. 계정 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팀을 짜고요.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을 할까요? 보통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팔고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뭘로? 보통예금으로.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이 받을 어음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송강이한테 받았네요. 송강. 구분은 3번, 4번.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할인, 할인료, 매각 이런 말이 나오면 이때 이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20번 9월 20일 9월 5일 수령한 가수금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제는 몇 월 며칠입니까? 9월 20일입니다. 그런데 9월 5일 날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일반전표 9월 5일날 들어가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가수금은 알 수 없는 수, 받은 금, 돈, 은. 우리전자에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0만원과 동사의 외상매출금 5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내용은 가수금을 청산하는 내용입니다.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져서 50만원은 계약금 먼저 받은 거고 50만원은 외상 매출금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가수금 100만원의 원인이 밝혀져서 계약금 먼저 받은 50만원과 외상 매출금 50만원으로 밝혀져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정산하는 회계처리인데요. 어떤 계정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하려는 계정 과목을 반대변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 받았을 때의 회계처리를 추정합니다. 저는 추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9월 5일에 수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가 보면 된다 그랬습니까? 일반연표 9월 5일날 들어가 보시면 보통예금 100만원, 가수금 100만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다른 날짜가 나오게 되면 꼭 들어가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수금 100만원은 정산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고요. 계약금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
나머지 50만원 외상매출금 팀 짜고요. 자, 들어왔다 나갔다 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지금은 무엇입니까? 가수금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수금이 어느 변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분계를 추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몇월 며칠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9월 5일날 일반전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을 정산합니다. 정산될 때는, 없어질 때는, 정산이란 말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항상 반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가수금이 어느 변에 있습니까? 지금 대변에 있습니다. 정산되려면 어느 변에 가면 된다? 차변에 가면 됩니다. 9번엔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요. 두 번째,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한번 보십시오. 뭐 외상매출금을 받았잖아요.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들어왔다 나갔다 B로 끝나고 이거로 끝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레이 판료수를 적용시키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 친다면 이 문제는 그레이 판료수를 적용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가수금을 정산하는 내용이네요. 9월 5일날 문제와 다른 날짜가 나왔습니다.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붕괴가 된 게 보였을 겁니다. 대변에 가수금이 있네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차변에 적어줍니다. 나머지는 뭐? 대변에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을 자리를 잡겠습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하겠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 과목 2개 있죠. 이거 누구한테 거래처가 어딥니까? 우리전자. 그랬죠. 반드시 걸어주시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FAT 2급,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거 거래처를 걸지 않으면 한 개당 감점 1점입니다. 하지만 전산회계 1급 이상부터는 거래처 한 개라도 모르고 선수금에 거래처를 안 걸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몇 점 줍니까? 0점 줍니다. 빵점입니다. 그만큼 거래처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걸어야 될지, 선수금에 거래처를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버리십시오. 안 걸어도 되는데, 거래처를 안 적어도 되는데 적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야 하는데 안 적은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 까리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적어버리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월 20일 1월 20일 가수금 다른 날짜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연표 1월 20일 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붕괴가 되어 있어요. 가수금 1000만원 중 200만원은 신흥에 대한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신흥의 외상매출금. 앞의 문제와 똑같네요. 이 문제는 가수금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수금 1000만원의 원인이 계약금 먼저 받은 200만원과 외상매출금 800만원으로 원인이 밝혀져서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산하는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을 정산하는 경우 정산하려는 계정 과목을 반대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체가 아니고 기재가 되겠죠.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월 20일자 들어가 보시면 보통예금 1000만원, 가수금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추정을 했습니다. 왜? 가수금은 알 수 없는 돈이고 알 수 없는 돈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으면서 알 수 없지는 않죠. 주로 보통예금에 통장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00만원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 홍길동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주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 될 거예요. 사실 이건 또 필요도 없고.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은 1월 20일 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정산하는 거니까 이 가수금이 지금 대변에 나와 있네요. 어느 변에 적으면 된다?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먼저 받은 거 200만원 선수금,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이죠. 8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 차변 대변 자리만 잘 잡으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2가지가 있네요. 이거 누구에 대한 계약금과 누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었습니까? 신흥. 9번은 3번 4번. 22번 4월 15일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이 되었네요. 자,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죠. 완공되지 않은 건물, 즉
짓고 있는 건물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완공이 되면 건물이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우리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완공이 되었네요. 공사대금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60%는 5개월 만기. 1억 중에 60%니까 어떤 겁니까? 6천만 원은 어음으로 줬고 결제하였으며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네요. 이거 완공된 건물대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정말 잘 틀립니다. 수표가 놓으면 뭐 생각해라 그랬습니까? 내당 나면,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지금 건물대금 지급하면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내가 발행했을까요? 남이 발행했을까요? 내가 당좌예금.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틀리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로 돼야 됩니다. 1억. 이것도 안 틀립니다. 문제는 이 약속음입니다. 아싸 음전대 직업음. 내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내년에 또 만나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항상 이렇게 수표, 이런 것들은 실수를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음이 나오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즉 원재료, 제품, 상품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가. 건물은 재고자산 아닙니다. 그럼 아니오로 와야 돼요. 예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오. 그러면 돈을 주는 내용이면 뭐 미지급금, 돈을 받는 내용이면 미수금. 지금은 돈을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지급금 6천만 원이 됩니다. 다음 팀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네요. 대변입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이 미지급금은 나중에 6천만 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한국건설. 그래서 걸어주시고요. 자, 이 문제에서 정말 이런 문제 귀에 잘 밟습니다. 이런 문제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아차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차 틀렸다. 이러면 점수를 대보면 아차가 한두 개 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차 한 6개가 모여버리면 내년에 또 만나요. 이거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샷 원킬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22번 넘어가겠습니다. 2월 24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네요. 서초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100주를 매입했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며 2만원짜리가 100개니까 200만원, 수수료가 얼마? 2만원. 이거 되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내용은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하면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2만원 곱하기 100주가 되겠죠. 구입하고 수수료 1%니까 얼마? 2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금 202만원 나간 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수수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하면 생각나야 되는 내자가 있습니다. 운반비는 살포팔다. 운반비는 살포팔다. 그러니까 운반비 살포팔다란 말은 운반비가 놓으면 살 때 운반비는 타는 거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적지 않고 팔 때 운반비는 따로 적어야 된다. 하지만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는 반대입니다. 살다 팔포, 살다 팔포. 살 때 수수료는 따로 적고 팔 때 운반비는 팔 때 수수료는 포함시키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는다. 이 단어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증권 살 때입니까? 팔 때입니까? 살 때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다 팔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 혼돈을 잘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정 과목 별 문제 없습니다. 됐고요. 수수료 비용. 자, 여기서 또 하나
여기까지 또 잘 피해왔습니다. 잘 피하고 마지막에 휘례를 밟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맞습니다. 그런데 코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900입니다. 영업 외병입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에서는 안 됩니다. 0.7이 됩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 비용은 900입니다. 영업 외비용이에요. 984번짜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해놓고 800번대 수수료 비용 딱 찍어버립니다.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자, 23번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가 나오면 뭐? 살다 팔포. 살 때는 따로 팔 때 수수료는 안 적고, 이익 보면 이익 본 돈에서 빼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고, 손해보고 팔면은 손해본 돈에 더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데요. 이 코드 번호가 몇백 번이다? 900번대 900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으시고, 이거 아주 실수를 잘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기출문제 59선 하면서 해두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한다든지 어려워하는 것들만 골라두었습니다. 이거 제품 100만원짜리 팔고 현금 받았다, 이런 문제는 아예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틀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수하기 쉽고 누구나 틀리고 누구나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만 제가 정리를 해 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문제가 다 이렇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 간단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금 틀리기 쉽다든지 또는 오해하기 쉬운 것들만 적어 두었습니다. 24번 일시 보유 목적이네요. 단기 매매증권이죠. 으로 취득한 시장성이 있는, 즉 시장성이 있단 말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정주식 100주 장부금액 160만원, 살 때 160만원 주고 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당 얼마에? 15,000원에 전부 처분하고 150만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10만원 손해봤죠.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보통예금으로는 150만원 받았네요. 단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말이 좀 길죠. 이 내용은 아무튼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핵심이 무엇일까요? 팔면서 단기 매매증권 팔면서 수수료 처리, 이겁니다. 이때 자,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는 뭐? 살다 팔포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사는 것 살다니까 살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시키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익 보고 팔면 수수료 비용을 빼고 이익 보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고, 손해보고 팔면 손해본 돈에 수수료 비용을 더해서 손해보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는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160만원짜리를 얼마에? 150만원에 팔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며 수수료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자, 그러면 160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10만원 손해봤습니다. 손해봤는데 이 수수료 5만원은 어떻게 하느냐? 손해와 수수료 5만원을 포함한 합계 이 내용은 15만원을 손해본 겁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단기 매매증권 160만원이니까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160만원. 그리고 150만원은 뭘로 받았습니까?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현금으로 5만원,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우리가 수수료가 없었더라면 얼마 손해봤습니까? 160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10만원을 손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팔 때 수수료는 따로 적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 손해보면 손해본 돈에다가 더하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수수료 얼마 줬습니까? 5만원.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합하면 15만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15만원입니다. 다음 팀 짜고요. 이 내용은 뭐 현금 좋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시 보유 목적은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에서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네 글자 생각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글자 4개? 살다, 팔포. 살 때 수수료는 따로 적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고, 팔 때 수수료는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는 이익본전에서 빼고 수수료 비용 적지 않고, 손해보고 팔았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더하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는다는 거.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5번 2월 15일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 원가 150만원, 시가 200만원을 경기도에 기부하였습니다. 자, 이거 제품을 기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150만원을 기부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자, 기부금 별 문제 없습니다. 제품도 별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회계 처리됩니다. 원가도 있고 시가가 있죠. 원가는 제품 만든 가격, 시가는 판매 가격입니다. 자, 왜 이게 원가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합니다. 해줍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제품 만들 때 15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팔 때 5억을 판다고 시가를 5억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품 판매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사가지만 안 사가기 때문에 그냥 기부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는 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5억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주면 차라리 제품 파는 것보다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세액 공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가로 하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처리한다는 거 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만든 제품을 기부할 때는 원가로 처리한다는 거. 왜? 기부를 하게 되면 공제를 해줍니다. 그 원가로 해야지 150만원 주고 만든 것을 300억에 판다고 내놨습니다. 당연히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서 이거를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공제받는 금액이 여러 수억이 되겠죠. 그러면 파는 것보다 애나 낫습니다. 나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한다는 거. 당사 제품을 기부할 때는 원가로 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포인트로 적어놨죠. 대변에 재고자산, 상품이나 제품이나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상품, 제품입니다.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도 제품 매출이에요. 그거 말고 이렇게 제품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적여번호 8번을 적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대변의 재고자산, 즉 차변이 아닙니다. 대변에만 그렇습니다. 대변의 재고자산, 즉 원재료, 제품, 상품 등 자체가 나오면 적여번호 8번, 적여번호 8번을 꼭 적용권. 다른 적요들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변의 재고자산이 나왔을 때는 입력하시다가 적요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요게 8번을 꼭 선택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 8번 하면 그게 타 계정 대책입니다. 이 8번이 타 계정으로 대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25번 마무리합니다. 당사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는 원가로 처리한다. 1번. 두 번째, 이렇게 대변의 재고자산 자체가 나올 때는 적여번호를 꼭 8번을 선택해 줘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25번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